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의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2. 한국 무기의 진정한 위력. 3. 일본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이 개발하려다 기술력이 부족해 포기했던 페이퍼 플랜 미사일을 한국이 현실화시키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F-35 40대로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미사일 단 한 발로 끝낼 수 있도록 사실상 핵무기나 다름없는 수십 킬로미터의 살상 반경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 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도 포기한 걸 한국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미 완성 직전 단계까지 개발하고 시험 발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만들어봐도 되겠냐고 국방부에 건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아이들 장난처럼 보이게 할 미사일의 개발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국방학술대회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 탑재용 장입 유도 로켓 개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공개됐었다. 본 논문에는 국가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탄도미사일 탑재형 지능형 유도자탄의 시험 및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하나로 합친 무기체계로 목표물 상공에 도달한 탄도미사일의 탄두에서 자폭 드론 여러 대가 분리되어 상공을 배회하며 목표물을 추적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무기체계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방부에서 내년부터 소요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러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일까요? 현재 한국군이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대를 포착하여 타격하는 킬체인 작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한국의 킬체인 작전에 대응해 이동식 발사대를 개발하고 있으며 열차에 탑재되어 이동하는 미사일 발사대까지 등장했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저수지에서 발사하는 SLBM까지 등장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타격하는 일이 더욱 난해해졌습니다. 결국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의 타격체계 역시 한 차원 새롭게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동식 발사대는 위치를 파악하고 공격에 나선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발사 지점에서 이탈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는 유도 미사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지난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었습니다. 북한이 쓴 ICBM이 화성 17형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화성 17형은 이동식 발사대 텔로스와 어울린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미사일입니다. 핵탄두를 탑재하고 최대 15,000km의 사정거리로 남미를 제외한 지구전 지역을 타격 가능한 괴물 미사일로 킬체인 작전의 제일 목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군은 F-35를 출격시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모의 표적을 정밀 유도 폭탄 GG-12로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군이 F-35를 동원한 타격 훈련을 그것도 영상까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인데요. 이를 통해 텔로 언제 어디에서든 미사일을 쓸 수 있다고 과시하는 북한에게 우리는 최첨단 스텔스기로 너희가 절대 탐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처럼 F-35를 동원한 유도 미사일 공격은 현 시점에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공격 수단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보유한 F-35가 현재 40대밖에 되지 않으며 스텔스기가 아닌 KF-16, F-15와 같은 전투기로는 내륙 깊숙이 위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기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킬체인 작전용으로 이중 목적 자탄 DPICM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금속으로 된 자탄이 들어있는 특수탄으로 일정 고도에서 폭발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타격을 입히는 일종의 집속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GG-12처럼 정밀 유도는 불가능하지만 넓은 범위를 한 번에 휩쓸어서 목표물을 파괴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타격 범위가 넓다고 해도 순식간에 발사 원점을 이탈하는 텔을 타격하기엔 한계가 명확합니다. 때문에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국가연에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GG-12의 정밀 유도 기능, 그리고 집속탄의 광범위한 타격 능력을 합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일명 최공명 유도자탄 미사일의 개발 계획은 기존의 KTS-SM 미사일의 새로운 개량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정형 발사대와 최근 폴란드로까지 수출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도 발사 가능한 KTS-SM은 사거리 290km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진 진화 지하경 납고 벙커 등을 파괴하기 위한 특수 열압력 탄두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개발될 최공형 유도자탄은 탄두에 자폭 드론을 탑재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입니다. 과거 군비 경쟁이 광기에 달했던 냉전 시대의 개발이 시도됐었지만 페이퍼 플랜에 그쳤던 것을 한국에서 최초로 실용화에 나선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폭 드론의 전술적 효용성이 입증되었는데요. 러시아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고 있는데 이 공격에 이란제 자폭 드론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자폭 드론을 막기 위해 키이우 경찰들이 대공 사격을 실시했지만 자폭 드론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에 키이우 시민들은 드론 엔진 소리만 들려도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자폭 드론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푸틴의 공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국가에서 자폭 드론의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고 한국은 자폭 드론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에 자폭 드론을 실어 날린다는 기발한 발상을 떠올린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에 탑재될 이 자폭 드론은 이스라엘 유비전에서 제작한 히어로 여로 자폭 드론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X자로 교차된 4개의 주날개와 4개의 꼬리 날개를 가지고 전기 추진 프로펠러 모터로 추진되며 상공에서 몇 시간 동안 비행하는 게 가능하며 이스라엘 자폭 드론과 성능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작전 범위는 최소 6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공명 유도자탄 미사일은 이러한 자폭 드론 여러 대를 한 번에 목표물 인근 상공까지 빠르게 도달시킨 이후 자폭 드론이 표적을 추적해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무기인 것이죠. 이를 위하여 최공명 유도자탄은 방출될 때 충격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장입 유도자탄 안에 총 3발이 탑재되는데요. 내부에 충격 흡수용 완충품이 채워져 있으며 속도를 줄이기 위한 낙하산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입 유도자탄은 탄도미사일에서 고속으로 방출될 때의 자세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전방이 팔각형인 유선형으로 설계되었고 뒤쪽에 꼬리 날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일정 고도에 도달하면 탄도미사일에서 보호 페어링을 분리하면서 메탈 에어백을 사용해 장입 유도자탄을 방출합니다. 방출된 장입 유도자탄은 낙하산을 펼쳐 마하 5, 8에서 마하 5일까지 감속한 후 다시 운영고도 0.9km에 도달하면 탑재한 유도자탄, 즉 자폭 드론 3대를 방출하게 됩니다. 방출된 자폭 드론은 700m 고도에서 날개를 전개한 후 프로펠러를 이용해 비행하며 작전 고도 500m 지점에서 작전 상공을 배회하면서 스스로 표적을 탐지하여 공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자폭 드론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ATR 오토매틱 타겟 레커그니션 기능이 탑재된 적외선 탐색기 가장착되어 지상을 관측하여 태를 찾아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탄도미사일처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격추가 불가능한 속도로 날아들어 유도미사일처럼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고 집속탄처럼 한 번에 넓은 범위를 타격 가능하며 드론처럼 목표물을 포착할 때까지 상공에서 배회할 수 있는 궁극의 탄도미사일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장점만 있다면 좋겠지만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90년대 중반 미국에서 13개의 배트릴리언트 엔티-아모르 테크놀로지 지능자탄을 탑재한 어택지 전술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국가연에서 개발 연구 중인 개념과 비슷하게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후 미리 프로그래밍된 목표 지점으로 활공하면서 음향 센서를 통해 전차나 이동식 발사대의 엔진 소음을 탐지해 추적하여 타격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시험평가 단계에서 지능자탄에 장착된 음향 센서가 미군에서 요구하는 탐지 신뢰성에 도달하지 못해 소량 생산 후 프로젝트가 그대로 무산됐었다. 그러나 미완성된 무기임에도 당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단을 긴급 배치할 정도로 전술적 효용도를 높게 평가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국도 실패한 지능자탄을 과연 국가연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과거 달에 도달했던 아폴로에 탑재된 컴퓨터의 성능이 오늘날 스마트폰의 수만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만든 칩을 탑재한 인공지능 미사일의 작전 수행 능력은 90년대 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유도자탄 연구는 국가연에서 겨우 15개월 동안 국가연이 보유한 연구자산과 제한적인 사업비만을 사용하여 실시되었지만 장입 유도자탄 방출 시험, 자탄 방출 장치 내충격성 검증, 보족 환경 아장입 유도자탄 방출 성능 확인 등 요구하는 기술적 기능성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실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방출 시의 생존성, 방출 후의 안정화 및 비행 성능, 낙하산의 감속 성능까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까지 진행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전방 덮개가 분리되지 않아 마지막 단계인 유도자탄 사출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국가연의 개발 연구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경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최공명 유도자탄 미사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최대의 숙적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전 세계 2위 군사 대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이제는 꽁지 빠진 사냥, 우크라이나군에게 패퇴하여 도망치는 모습이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뒤집는 러시아군의 한심한 모습에 의외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2배 가까이 증강됐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군은 뿌리 깊은 부조리와 수뇌부의 부정부패, 파탄 나고 있는 내부 경제 상황으로 꾸준히 그 역량을 의심받아 왔습니다. 장기 독재 중인 푸틴부터 썩을 테로 썩었는데 당연히 멀쩡한 구석이 없는데 과연 군대라고 멀쩡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최강의 정보를 갖고 있는 미 정보당국도 러시아군이 이렇게까지 처참한 수준일 것이라고는 러시아가 극에 달하면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며 동기어즈는 할 수 있으리라 여겼는데요. 이 때문에 9월부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론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오판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 예상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는 이런 생각을 비웃듯 9개월이 넘어서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결론이 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이국과 나토의 대외 정책 결정에 심각한 오류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그간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결정해왔던 대외 정책들이 모두 잘못된 정보에 기반을 둔 오판이었던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자라인 줄 알고 칠의 검을 먹었더니 알고 보니 다 깨진 속뚜껑이었던 셈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미국 상원위원회는 국방정보국 기아, 국가정보국 기나이 등 각계 정보당국 수장들을 불러 모아 청문회까지 벌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못된 예측을 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이에 스콧 게리어 디아 국장은 이는 잘못된 평가였다라며 자신의 실책을 시인하고 정보조직 수장으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며 사과했습니다. 사실 실전 경험이 극도로 제한적인 현대의 군대에서 단순히 군사력 수치만으로 전쟁의 우위를 점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병사의 사기, 훈련도 같은 문제는 세계 최강 미 정보당국이라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 무기의 뻥스택이 미 정보당국의 오판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심한 경우는 무려 2배 가까이 스택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러시아군을 가장 많이 물리친 건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라 러시아군의 무기체계라는 황당한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팬티 속까지 탈탈 털려버린 세계 2위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 해도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3세대,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또 그 수가 무려 3,300대가 넘었는데요. 심지어 구식 1세대, 2세대, 3세대 전차까지 치면 총 2만 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단순히 전차 수량만 따진다면 1위인 미국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현실은 850대 남짓한 우크라이나의 전차 부대를 상대로 무참히 박살났는데요. 검증된 오신트 자료를 보더라도 러시아는 총 2,900대 이상의 전차를 파괴당했거나 노획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방이 지원한 전차보다 러시아가 노획당한 전차가 더 많다면서
러시아 버전 랜드리스냐고 조롱할 정도인데요. 그러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이 러시아 전차의 뻥 스펙이 얼마나 심했는지 러시아의 주력 전차인 T-80BVM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에 T-80BV를 대상으로 현대화 개량을 거친 T-80BVM은 T-14, T-90과 함께 러시아 전차 부대를 상징하는 3대 전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방산 비리와 경제 파탄으로 T-14의 양산이 중단되었다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T-80BVM은 러시아의 일선 급질적, 양적 주력 전차였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전차는 대부분 T-64, T-72 계열이었고 그나마 10수대의 T-80BV와 T-84 오플롯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T-80BVM에 비하면 그 성능이 한참이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스펙상으로는 우크라이나군 전차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러시아군의 T-80BVM을 정면에서 상대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도 그럴 때 제온상 T-80BVM의 방어력 증강은 정말 획기적인 수준이었는데요. 원본이 되는 T-80BV의 방어력은 전면 500mm 급으로 서방의 3세대 전차 대비 열세라는 점에 차가 나요. T-80BVM부터는 렐리트 폭발 반응 장갑을 탑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방어력이 기존보다 최대 50% 정도가 향상되었는데요. 다시 말해 전면에서 700에서 750mm 수준의 방어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한국의 K2흑표,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드 2A6 같이 세계 정상급 3.5세대 전차가 아니라면 T-80BVM의 전면 장갑을 뚫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T-80BVM은 이런 압도적인 장갑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고작 46톤에 불과해서 최대 속도가 시속 80km에 달할 만큼 빠른데요. 조금 과장을 보태서 우크라이나군의 전차 전력이라면 T-80BVM 일대로도 일당백의 전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T-80BVM에 대해 매우 강력한 차량이다. 대단한 화력과 매우 좋은 시야, 조작하기 편하고 빠른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그것은 빨리 도착하고 타격하고 떠난다라고 매우 감탄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찬사가 러시아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T-80BVM은 러시아가 주장한 말도 안 되는 방어력과 기동성이 무색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물량의 무려 90%가 파괴되거나 노획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호온 장담과 달리 전면 장감이 종이장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전차는 3BM-42 날개 안전 분리 철감탄, 속칭 망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포탄의 관통력은 대략 460mm에 불과합니다. 1986년 구소련에서 개발되어 9세대 전차용으로 만들어진 포탄인 만큼 현대 전차전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포탄이었는데요. 하지만 현대화된 군을 보유하지 못한 우크라이나군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망고를 전쟁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전에서 망고의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스펙상 절대 정면 대결이 불가능한 T-80BVM을 신나게 터뜨리고 다닌 건데요. 이는 망고의 실전 성능이 좋았던 게 아니라 러시아의 렐리트 반응 장감이 750mm의 방어력을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망고에 관통당할 만큼 허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국의 전차 방어력을 거의 1.6배 가까이 과장해 놓은 것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T-80BVM이 750mm 장갑과 유사한 방어력을 보여줬을지 몰라도 러시아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제조 능력 부족으로 실물은 기대에 한참이나 못 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도 그럴 게 러시아의 군사 기술은 대부분 중국과 북한으로 흘러들어갔고 우리는 그에 맞춰 전차의 날탄을 개발해 왔습니다. 일례로 우리 군의 3세대 전차인 K의 경우 K74 날탄을 사용하면 약 450mm의 관통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날탄인 K74N을 사용할 경우 약 520mm의 장갑을 관동할 수 있는데요. 또한 주포를 120mm로 키운 K1A1은 관통력이 더욱 강해져서 K76 날탄을 사용할 경우 최고 650mm의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 K2흑표의 전용 날탄인 K279는
여기서 15에서 20% 관통력이 향상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니 대략적인 관통력 추정치가 무려 750에서 800mm에 달하는데요. 이는 러시아들 비롯한 중국, 북한의 전차가 기본적으로 700에서 750mm의 장갑을 보유했다고 상정하고 흑표의 관통력을 800mm까지 끌어올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전면전 상황을 가정하고 러시아의 기술을 흡수한 중국과 북한의 전차를 무력화할 압도적인 화력을 준비한 건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구식 전차인 K1로도 적성국의 최상위급 전차를 제압하는 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얼떨결에 한국의 전차가 적성국에 비해 2배나 강력한 오버스펙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나마 군사 선도국을 자처하던 러시아의 T-80BVM이 이 정도인데 북한이나 중국 전차의 뻥 스펙은 얼마나 심할지는 감도 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무기의 뻥 스펙은 단순히 전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미사일입니다. 워낙 다량이 사용되고 민간인 피해가 막심해서 그렇지. 사실 러시아의 미사일 명중률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미 정보자산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미사일의 실패율은 최대 60%에 달합니다. 심지어는 폴란드 접경 지역에 러시아 미사일이 추락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추락한 미사일은 정확도가 높은 게 최대 장점이라던 이스칸다르 미사일로 추정되는데요. 군사 관계자들은 정확성이 생명인 미사일이 제대로 날지 못하고 추락한다는 것은 관성항법 장치가 탈거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성항법 장치는 미사일의 위치를 감지하고 목적지까지 유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도 장치이지만 또 매우 비싸기도 한데요. 그래서 세계군 전문가들은 뿌리까지 썩은 러시아 군부가 이 관성항법 장치를 빼돌려 팔아넘겼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러시아 무기체계의 수준이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현무다시 미사일과 천궁이 오발되는 일이 있었지만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는 미사일 센서 오류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자폭 기능이 활성화된 것인데요. 즉 미사일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면 자폭 장치가 자동으로 발동하게 됩니다. 사실 최신의 요격 미사일은 목표물에 접근해서 폭발하기 직전까지 지상 레이더로 유도되거나 최종 단계에서 스스로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격 통제 레이더와 미사일은 끊임없이 교신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발표에 따르면 이 교신이 감작이 끊기거나 미사일이 요격 궤도에서 벗어나 지상으로 향하면 자동으로 폭발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우리 공군 방공 유도탄 사격 대회에서 천궁1이 발사된 뒤 사격 통제 레이더와의 교신이 불안정해지자 10여 초 비행 후 자폭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정비요원의 과실로 천궁1이 오발되었을 때는 3.5초 만에 자폭했는데요. 이처럼 미사일에 탑재된 안전장치는 혹시 모를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산 미사일에는 이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탑재되어 있었는데 이마저도 썩은 군부가 팔아치웠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동안 러시아군이 얼마나 썩어 있고 전 세계를 불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한국은 고성능 전략 무한항공기 커스프 모델의 실물을 공개했는데요. 대한항공의 중고도 무인기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에서 활약했던 미국의 중고도 무인기 MQ-9 리퍼와 맞먹는 크기 및 성능을 갖췄는데요. 커스프 모델은 전장 13m, 전고 3m에 전폭은 무려 25m의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2013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커스프는 2021년에 시험평가를 마무리했으며 올해의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5,700kg의 최대 이륙 중량, 시속 360km의 최대 속도, 500km의 운영 반경으로 20시간 운용이 가능한 중고도 무인기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커스프의 개발 완료 후 공군을 대상으로 군사용 무인기로 투합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된다면 민간으로의 유통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저피탄 무인 편대기 개발 과제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 뽑혔다고 밝힘에 따라 이와 같은 고도 무인기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레이더나 음향, 광학 등의 장비로부터 탐지될 확률을 낮춘 저피탄 무인 편대기는 원격으로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로 단면적을 적게 하거나 전파를 흡수하는 재료를 사용해 적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저피탄 무인 편대기 개발은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 도전 국방기술 과제 중 하나로 저피탄 무인 편대기 기술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발하는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무인 편대기 기술 개발에 착수해 기본 설계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상세 설계를 함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대한항공은 저피탄 무인 편대기와 유인기가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 체계에서 유인기 1대가 무인기 3, 4대와 편대를 이뤄 유인기를 지원 우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감시 정찰이나 전자파 교란, 정밀 타격 등 독자적 자율 임무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최초로 저피탄 무인기를 공동 개발해 무미익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광대역 저피탄 무인기 IF 기체구조 기술연구 과제를 따내 진화된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저피탄 무인기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6월에는 대전 유성구 항공기술연구원에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여 년 동안 무인기 개발 사업으로 확보한 역량을 바탕으로 저피탄 무인기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군집 제어, 자율 임무 수행 등 차세대 핵심 기술을 확보해 국내 스텔스 무인기의 개발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전해들고 일본이 보유하거나 개발할 무인기가 한국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졌다며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방위성은 최근 도서 지역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공격형 무인기를 시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반격할 때 사용해 큰 전과를 거두는데 배치 지역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를 대비해 난세이 제도 등이 유력하다고 전했는데요. 일본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산 공격형 무인기를 내년 자위대에 시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2025년 이후에는 외국산과 자국산을 합쳐 수백 대 규모의 공격형 무인기를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무기는 주로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뻗어 있는 난세이 제도의 섬에 배치될 예정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다는 포석으로 이 무기는 유사시에는 섬에 접근하는 적 함정이나 상륙을 시도하는 부대를 공격하고 평상시에는 주둔지와 기지에서 경계 감시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시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무인기는 이스라엘산 하롭과 미국산 스위치 블레이드 등인데요. 일본 또한 아직 무인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군사 무기를 구입해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롭은 길이 약 2.5m에 항속시간이 9시간으로 긴 것이 특징으로 스위치 블레이드는 길이 약 36cm로 휴대하기 쉽지만 항속시간은 15분으로 짧기 때문에 풀탑 표적을 찾아내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자폭 방식으로 공격하게 되는데요. 튀르키의 터키산 TB2처럼 탑재한 미사일로 공격하는 유형의 무인기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자국산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현재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무인기는 미국산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스캔 이글 등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 명분인데요.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내년부터 공격용 무인기도 보유하기로 했다며 기시다 내각은 올해 안에 국가안보 전략 등 안보 관련 세계 문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방침을 밝히는 등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국민은 그동안 헌법의 근간인 평화주의와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중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에 의한 동아시아 안보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자 대만 등 아시아에서도 유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방위성의 공격형 무인기 도입 방침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반격할 때 인적 피해를 줄이면서 큰 전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도입을 검토하는 후보 중 스위치 블레이드는 최근 미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여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군이 운영 중인 이란제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은 공격용 무인기를 전쟁에서 적극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자체적으로 공격형 무인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자체 개발하여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무인 헬기부터 초도 비행을 몇 차례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완성형 전략 무기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는 소형 무인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유인 헬기의 무한화 기술은 방위산업에서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 양상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는 데다 그 활용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네요. 최근 군사무기 전시회에서 선보인 한국 무인 기술은 이러한 방위산업 트렌드에 한 발 다가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인 기술이 좋은 첫 발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는데요. 최근 한국 무인 헬기의 선두주자는 대한항공으로 몇 달 전 대한항공은 자체 개발 중인 우영령 MD 무인 헬기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개발 중인 우영령 MD 무인 헬기는 기존 우영령 MD 유한 헬기를 무한화한 것으로 외형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탑재된 최신 기술은 헬기의 활용 양상을 완전히 새로 개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우영령 MD 무인 헬기는 유상하중 440kg이며 6시간 동안 채공이 가능하며 비행 제어 컴퓨터, 전술급 통합 항법 장치, 전기기 계집 로터 작동기 등 다양한 첨단 비행 조종 시스템이 탑재됐으며 향후 임무 장비가 탑재됨에 따라 무인 헬기의 활용도는 주야 정찰 감시 임무까지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우영령 MD 무인 헬기 개발의 역사는 2013년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한항공은 보잉과 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선두적인 무인 시스템 기술에 보잉의 무인 헬기 노하우를 접목해 본격적인 무인 헬기 개발에 도입했는데요. 대한항공은 2021년까지 개발 보완 등을 통해 운용고도 및 비행 영역 등을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군사무기 관계자들은 이번 헬기 무한화 기술 입증에 따라 UH-1H, UH-60 등 헬기뿐 아니라 고정익 전투기도 무인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무인 헬기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군사무기 전시에서는 무인 헬기 외에도 고정익 무인 항공기도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커스프트 역시 대한항공에서 개발한 다목적 전술 무인 항공기로 급강화, 단거리 착륙, 야간 자동이 착륙, 비상시 낙하산 착륙 등이 가능하며 24시간 이상 연속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고성능 무인기로 커스프트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급강화 및 단거리 착륙 기능이 집중적으로 개발된 것인데요. 특히 이 부분을 두고 한국의 무인기로 KGB 등 전략 미사일을 일본에 투여할 경우를 가정한 상황을 두고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개발에 성공하면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없다를 두고 논쟁을 벌인 것인데요. KUFT는 대한항공 및 국내 관련 협력 업체들이 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투자 및 개발에 참여했고 이에 따라 현재 커스프트의 생산 과정에서 국산 화율은 95%에 달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는데요. 자체 기술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개발한 것에 대해서 중앙아시아 및 남미의 다수 국가들이 관심을 표해
해당 기종에 대한 수출이 협의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커스프의 개발 역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선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11년 시제기가 만들어진 후 수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분해 수락 시험만을 남겨둔 상태로 알려졌으며 시험 비행 과정에서는 서해상에서 비행 중인 무인기가 1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잠실 서울운동장의 좌석을 정확하게 식별해 군 관계자들의 놀라움을 샀다는 후문도 들려왔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